네,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디로 보십니까? 오늘 매수 가담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곳 그리고 피해야 할 곳에 대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종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 스퍼트 달려보면서요. 종목에 대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일단 대형주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이제 문이 활짝 열린 건가에 대한 생각 다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로 준비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플러스 움직임 나타납니다. 외국인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고개를 들고 열어가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봐야겠죠. 정태근 이사님, 드디어 이제 반도체의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왜 안 가지, 언제 가지 했다가 지금부터는 엔비디아 시총 1위 확실히 만들어내면서 뭔가 다시 한번 쭉쭉쭉 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없던 사람은 지금 태워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느 쪽을 바라볼까는 또 다른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하이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뭐 이틀 동안 상대적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스가 가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례로 작년 이제 4월달 그리고 7월달까지 아시겠지만 외국인에서 매수한지 하이스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가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3,000포인트 돌파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5,000 얘기하고 있는데 5,000까지는 아니어도 3,000포인트 돌파를 하려면은 오늘 하이스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은 삼성전자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마음이 좀 기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이스는 일단 긍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은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어느 쪽이 더 좋냐, 어느 쪽을 더 선호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미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하이스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HBM 3, 8단, 그리고 12단으로 가게 되면은 가격이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작년에 좋아졌던 폭보다 더 좋은 폭이 퍼포먼스가 나올 것인가, 요건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왜 제 편애를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은, 자, 일단 어쨌든, 레거시 쪽의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DDR5를 포함한 DDR4까지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ESSD 이쪽과 연관돼가지고 낸드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고부가 디램 쪽을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삼성전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 8단이든 뭐 12단이든 통과를 하든 안 하든 이제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당연히 됐어야 될 부분이 딜레이가 된 부분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뭐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는 아마 하이스를 제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향이 한 40%가 넘어가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소위 말하는 에이직 있잖아요. 중형 반도체. 그게 한 20%가 되는데 그게 브로드컴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브로드컴이 그거를 진행을 좀 하게 되는데 애플이 이제 내년을 목표로 브로드컴하고 이제 AI용 그 AI 서버용 에이직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기가 애플 쪽으로 유입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에이직 반도체를 만들 때 브로드컴 만약 공략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까지는 또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조금 길게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좋아지는 폭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뭐 과거에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드려보면 삼성전자의 때를 그러면 더 좋게 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늘 우리에게 55,0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55,000원 라인대가 아니라는 게 삼성전자를 그러면 58,900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 삼성전자 뭐 단타 치려고 매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뭐 조선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원하신다라면은 그 2023년도 조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2년 정도 보고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신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일단 긍정으로 정리를 하되 종목에 있어서 어디에 집중할까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해봤고요. SK하이닉스 자리 한번 다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동안 자꾸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집니다. 이동근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기 나눴는데 어느덧 지금 만들었었던 그 고점 라인들 다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된 고점을 만들어 가겠구나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뭐 거기까지는 지금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앞에서도 이제 앵커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사실 2월 달에도 올랐었고 3월 달에도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1월의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1월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23만 원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는 다시금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적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결국 지금 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5월 한 달 동안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됐다라는 부분이 역시 주목할 만한 어떤 수급에서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엔비디아와의 동조화, 엔비디아도 이제 어느덧 뭐 이제 150불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남은 목표는 작년 7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점이에요. 24만 8,500원.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앞에서 이제 정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부터는 오히려 저도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왜냐하면 오늘 일단 아예 6만 원이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아쉬움은 남겨놨지만 어쨌든 간에 6만 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 이제 바턴을 이어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그렇지만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떤 뭐 다른 요인들 뭐 어떤 밸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삼성전자보다도 나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확률이 반반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는 한 번은 그래도 사상 최고점을 좀 시도해보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단서가 붙는 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어떤 이런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은 작년 7월에 고점도 한 번은 좀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SK하이닉스는 매수 의견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HBM이 반도체를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반도체를 끌고 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런 관점 하에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여지는 있다. 두 분 의견 공통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SK하이닉스를 뭐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건 아니죠.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챙겨보시죠. 그 키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어제 참 이 종목이 제약바이오 전체 센티를 헉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또 홈페이지 보셔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상무라고 회사 쪽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좀 올라갈 법도 한데 시원하게 다시 그 하한가 어제 만들었었던 자리 이상으로까지 만회하기가 장중에 나왔다가 또 다시 또 내리기도 하고 좀 어지럽습니다. 이전에 이런 노이즈가 한번 있었을 때 제약바이오단에서 있었죠. 알테오젠. 그죠? 회복할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펩트론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펩틴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그 일랄리와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일단 어쨌든 이제 릴리하고 카무르스 간의 어떤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펩틴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 펩틴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한가 같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펩토란하고 일라릴리가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연구는 계속 할 거예요. 해보면 계속 할 겁니다. 그거는 논외고요. 그건 논외고 그런 이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계속 이끌어주고 갈 거냐 아니면 주가를 네. 훼손시킬 거냐 우리는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어제 22만 5천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어제 하한가에 갔다라는 건 그게 결국 조정의 어떤 핑계,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는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일랄리리아 어떤 기술 수출 계약 이런 얘기 만약에 나온다고 쳤을 때 그때 반응은 나오겠죠. 반응은 나오겠지만 이미 여기서 주가가 훼손이 돼버리게 된다라면은 그때 그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실내로 HLB 한번 볼게요. 예. HLB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상반기 3월 달까지 어떤 이슈 때문에 12만 9천 원까지 갔죠? 항사제하고 병의호법 진행하게 되면서 FDA 허가 기대감이 갔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한가 맞게 되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그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그런 모멘텀이 여전하지만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저희가 굳이 HLB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계속 이끌어갈 거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번에 어떤 하한가는 지금까지 펩틴의 어떤 주가를 받치는 어떤 이슈가 아마 무너졌을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시면서 펩틴의 주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HLB라든지 과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회복되지 못하는 점을 봤을 때 저는 부정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HLB 작년 일이었죠. 네네. 예. 그때도 이제 하한가로 힘들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자, 펩트론과는 좀 다른 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모멘텀 소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네. 이거를 회복시킬 대기 매수 수요가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으로 현재는 자리를 할 수밖에 그리고 없겠다. 조금만 더 첨부하면 그때 당시에 HLB 같은 경우는 운이 더 좋았던 것들이 예. 7월 달에 다시 10만 원까지 회복이 됐었잖아요. 그때 무슨 장세였죠? 바이오 장세였잖아요. 맞아요. 7월 달부터. 그 흐름 타고 7만 원까지 갔던 거지. 원래 6만 원에서 주가가 정체됐었어야 정상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5만 2천 원까지 빠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그때 상승은 시장 영향이 좀 더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센티가 이동하진 않았었으니까요. 그렇네요. 이동훈 대표님, 그럼 펩트론을 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핫다라고도 하잖아요. 하한가 따라잡는 매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잘 지속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을까 싶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펩트론의 관점에서는 개별적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펩트론은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사실 펩트론이 한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 사실 과거와는 지금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펩트론은 개별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어제 한가가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서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인 한마디로 신호예요.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8만 원에서 사실은 2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흐름은 이제 꺾인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은 어제 한가 따라가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그야말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강해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자리가 이제 저는 1차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4월 11일 날 장대양봉이 나왔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상승이 본격화되는 어떤 그런 시발점을 4월 10일이었는데 오늘 딱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자리냐면은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좀 횡보가 나와주면은 이 정도에서 좀 하락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하락폭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더 밑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오늘 주가가 움직이는 한 15만에서 16만 원 자리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은 여기서 좀 횡보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저점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 4월 11일 이
장대 양봉하고 지금 거의 맞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1차적인 어떤 일단 지지선의 역할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좀 부정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으니까 중립인데 예. 부정적인 쪽에서의 중립이에요. 사실은 지금 뭐 이것을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의 트레이딩의 관점에 접근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지금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펩트론인데요. 15, 16 라인대가 굉장한 또 변곡 구간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횡보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망이고 사실상 접근에 있어서는 다른 매력적인 쪽이 더 많다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 궁금해지죠. 지수가 간다면 사실 우리가 참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근데 언제 회복하느냐를 기다렸었던 2차 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째 오르긴 오르는데 사실 추세를 바꿀 정도의 강력한 시장에서의 핵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건강한 상승과 함께하는 반등의 의미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근데 톤 변화가 많이 느껴진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도 투자 판단에 있어서 때를 내릴 때인가 싶거든요. 정태균 이사님, 네. 시장이 간다면 2차 전지 빼고 가요? 아니 같이 가야죠. 예. 지금 시장 작년부터 시장을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굳이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맞아요. 것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 대형주로 전환되나라는 그런 살짝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의심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이끌 건가라는 부분들은 반도체는 갈 거라고 무조건 예, 봐요. 예. 그거 보고 그러면 자동차와 2차 전지에서 누가 이제 받쳐줄 건가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물론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이걸 뭐 굳이 더 얘기할 이제는 건덕지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반전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K배터리 이제 지난번에 대구 가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K배터리 육성에 대한 부분들 하셨는데 이런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투자 심리가 바뀌게 되면서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만약에 저렇게 돼서 간다라면은 2차 전지를 굳이 안 좋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조금 이제 너무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혹시라도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신 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거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에코프롬이 어쨌든 아시겠지만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기업을 보게 되면 무슨 가격을 봐야 되죠? 니켈이라든지 리튬 가격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작년에 글로벌에서 전기차가 1,710만 대가 팔렸어요. 그중에 1,100만 대가 이제 중국 업체들이 팔게 되면서 30%인가요? 이상 그 수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이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지부동인 게 뭐냐면은 리튬 가격하고 니켈 가격이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 이런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 상품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결고리를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에코프롬의 가장 큰 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롬이 양극재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공급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작년에 글로벌에서 전기차가 1,700만 대가 팔렸는데 1,100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다고 중국 업체들이 팔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제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안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이상 나쁘지 않다 이런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말 깜짝 놀랄만한 반전 포인트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글쎄요 저는 2차 전지를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반도체가 낫다라는 네네네. 거고 자동차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결국 이제 판매량이겠죠. 근데 지금 환율 때문에 네네. 그것도 있고요. 지금 환율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번 1분기 때 보게 되면 10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근데 그 100만 대 84만 대가 해외 판매예요. 근데 그 해외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월달, 5월달 자동차 판매 동향을 지금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게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지난 1분기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가 된다. 근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이 평균 환율이 1,450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1,400원대 거의 붙여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50원 정도의 환율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판매량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주주환원 책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에 좀 묶여서 같이 묻어가게 된다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차 전지랑 자동차는 업황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이네요. 차라리 반도체는 업황으로 당연히 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 뭐 사실상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부정의 의견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동훈 대표님. 2차 전지 그러면 수급의 의미로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이용 가능할까요? 사실 뭐 수급이 지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실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닥 확인 흐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에코프로 BM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5월 27일 날 81,100원에서 바닥을 찍고 거기서 조금 이제 터닝을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목표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여기 이 정도에서의 어떤 좀 그 트레이딩의 어떤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뭔가 이게 정말 실적이 좀 좋아지고 뭐 정말 펀더멘털이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이러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아직까지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시겠지만 뭐 이제 캐즘이 굉장히 잠겨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뭐 이천지에 대해서 이제 뭐 더 나빠질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코프로 BM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뭐 1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일단 일차적인 현실적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에코프로 BM은 이제 한 중립 정도의 의견, 관망 정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10만 원 부근까지 노려보겠지만 결국에는 또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고 또 기회를 잡고 또 그때 수급이 들어오고 또 다시 어느 정도까지 올려 세울 수 있는 딱 이 정도의 사이즈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관망 의견으로 보이네요. 에코프로 BM은 더 확실한 때가 있을지 뭐 말씀해 주셨지만 메탈 가격 등등 체크할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확실히 정책주가 강해요. 이전의 대선에는요, 이 대선 전까지 좀 밀리다가 대선 이후에 좀 더 다시 살아난다거나, 왜냐하면 정책이 조금 더 현실화 될 테니까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조기 대선 때문인지 기간이 짧아졌잖아요. 바쁜 것 같아요, 정책주들도. 그냥 대선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요, 대선 이후에 더 오릅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코나일 것 같은데 지역화폐 키워드를 갖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정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더 갈 거냐죠, 문제는? 그렇죠. 보통 인맥주라든지 뭐 이런 연고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선 끝이 나게 딱 빠지나요? 동신건설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코나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차 추경 안에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12월 달부터 코나이가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7만 2천까지. 이게 지금 작년 12월 4일 날 상한가 갈 때 18,800원이거든요. 그거 종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거의 4배 정도 현재 주가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뭐 5배가 갈지 10배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에서 정말 용자가 아니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1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뭐 정책 제시한 게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이 뭐 순차적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러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걸 추진할까에 따라 또 그쪽으로 자금 쏠림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뭐 코나에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부합하는 뭐 섹터라 테마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신상론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요게 10만 원을 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글쎄요, 저는 매수를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고 차라리 이거는 지나간 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아니면 지하철이든
대안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 지수사라든지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조용하다가. 그것처럼 또 저는 새로운 정책 수혜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준비를 차라리 하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자리에서 과연 접근이 가능할까? 10만 원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다른 걸 보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코나이 언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이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동근 대표님도 비슷한 결로 보실지요? 보유자의 영역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이 종목을 여기서 따라가시는 건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그런 거죠. 이제 보유자가 이제 여기서는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해요. 네. 거래도 많이 터졌고 오늘 파느냐 월요일 날 파느냐의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20% 이상에서 마감을 하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룸은 남아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리고 이랬다면은 오늘 파는 게 맞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정도에서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 더 끌고 가보는 이런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도 이사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시기보다는 정말 아직까지 좀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찾는 게 좀 더 건설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도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역 화폐 관련주 중에서 원화 스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STO랑 겹치는 종목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후발적인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코나이와 같은 지역 화폐 색채가 좀 덜한 그런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은 어떨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또 그때 또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 또 그때 또 움직이겠죠. 철저하게 어떤 갤럭시 머니터리 오늘 4%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가 빨리 움직이고 먼저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쿠콘이거든요. 쿠콘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움직인단 말이죠. 항상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이런 정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슈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른 굉장히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결코. 그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은 또 그런 쪽에서의 어떤 또 흐름이 또 감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나이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붙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북주 보겠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한 부분들 좀 재개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남북경협주 움직이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차트 놓고 보시면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다 조금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일신석재도 끼를 잘 보였던 종목이고 탄력적인 종목인지라 점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코나이에서 차라리 이제 대안을 찾아보는 말씀인데 굳이 테마를 접근한다라면은 저는 차라리 대북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이쪽이요? 아직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선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고 대선이 결정되고 난 후에 쭉 우리가 지켜봤을 때 특징주 뉴스에 제가 남북경협주가 부각되는 건 뉴스에 한번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순번이 안 됐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경기도지사 때도 대북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항상 민정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유화책을 한때 많이 써왔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대북 관련 정책이 분명히 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접근한다라면은 조금 전에 봤었던 지역화폐보다는 남북 관련주가 남북 경협주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확률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JST나 같은 것들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18% 상승인데. 지금 JST나 같은 경우 상한가가 나왔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속된 표현에서 죄송한데 쫄린다라는 정도의 어떤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정책주를 보게 된다면은 대선적으로 남북 경협주를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신경 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북한 쪽 신경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만 좀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아마 다시 대북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굳이 지금 테마를 접근한다라면은 저는 앞에 했었던 지역 화폐보다는 차라리 대북 쪽으로 저는 차라리 바라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이 D+1일로 봐도 돼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진석재. 오늘이 이제 조정을 봐야죠. 오늘 이제 음. 그 시장을 보게 되면은 JST나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인디F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조정이 나올지는 항상 기다리는 조정은 안 나온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정을 한번 기다려봤으면 그래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일단 차트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어쨌든 이제 작년 12월 달 고점인 2,500원을 이제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쪽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쪽일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자, 관련해서 이동근 대표님. 이렇게 거래량 터진 날이 사실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는 하잖아요? 거래량 터진 건 좋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 좋은데 지금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윗골에 너무 길어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만약에 아침에 시세 2,800원대를 유지했다면 전 이거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물론 이거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사실 테마로서 조금 그 영향력이 덜해요. 근데 아직까지 순서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경제부터 살려야 돼요. 네네. 내수, 추경 이런 쪽이 아마 당분간은 정책이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대북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트럼프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뭐 테마로 해서 움직일 뭐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한번 매도를 해주고 저도 이사님 말씀대로 한번 매수 기회를 줄 것 네. 같아요. 그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외국인이 왜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데 외국인은 싸게 산 거죠. 오늘 이 가격에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따라간 게 아니고 어제 미리 산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게 매매 전략에 있어서 오늘 일단 매도 그리고 다시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이러한 어떤 전략이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신석재는 두 분 의견이 그렇다면 공통입니다. 오늘은 매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부정이시고 리스트업 해두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